각당복지재단에서 보다 많은 분들에게 깨달음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깨닫톡 공개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 우리 활짝 웃는 얼굴로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박수로 우리 함께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박수 치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마음까지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참여하신 만큼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이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깨닫톡의 사회를 맡은 각당복지재단의 교육팀 이혜원 팀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강의의 집중을 위해서 마이크는 반드시 음소거를 해주시고요. 지금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혜옥 선생님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예, 마이크 음소거 해주시고요. 그리고 비디오는 켜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들이 깜깜한 바탕에서 강의를 하실 때 굉장히 힘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비디오를 켜주셔서 강의에 대한 예의를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영 원장님의 강의는 4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상담 봉사를 하시는 두 분의 선생님이 각각 10분씩 발표를 하시는데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취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깨닫톡을 참여하신 소감도, 강의를 들으신 소감이라든지 아니면 봉사자 선생님들의 현장의 체험담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을 텐데요. 가장 진솔한 소감을 나누어 주신 세 분을 선정해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우리 오늘 깨닫톡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각당복지재단의 오혜련 회장님께서 환영의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회장님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혜련 회장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낯익은 얼굴들을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각당복지재단의 회원분들뿐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들 와 계시는데요. 이렇게 깨닫톡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각당복지재단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각당이 무슨 뜻이냐고 묻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깨달을 각, 집당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곤 합니다. 사실 각당이라는 말은 그 각당복지재단의 설립자이신 라익진 박사님의 아호입니다. 저희 재단이 설립될 당시의 명칭은 굉장히 긴데요. 한국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였어요. 그런데 1990년에 라익진 박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고 그분의 뜻을 오랫동안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아호를 따서 재단의 명칭을 각당복지재단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깨닫는 집이라는 뜻이 우리 재단이 하고 있는 일과 너무 잘 맞고 또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의 설립 정신이 자원봉사 교육과 죽음 준비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깨닫고 함께 자원봉사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공개 강좌 이름을 깨닫톡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공개 강좌는 매월 관심 있는 주제를 정해서 열게 되는데요. 저희 재단에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마음을 다해서 강의해 주시는 훌륭한 강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사명감과 전문성이 없이는 정말 하기 힘든 봉사를 오랫동안 해오시는 귀한 봉사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분들이라서 우리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뵙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세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저도 기대가 큽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이 공개 강좌를 통해서 좋은 뜻을 많이 깨달으시고 감동도 많이 받으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일연 회장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해 주셨고요. 그리고 신청해 주신 분은 거의 200분이 가까이 이제 신청을 해 주셨어요. 아마 지금 이제 천천히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 일일이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소개도 해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6번의 강의로 우리 회장님의 말씀대로 이제 총 6번의 강의로 이 깨닫톡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깨닫톡의 첫 번째 강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평화교육훈련원의 이재영 원장님이신데요. 각당복지재단의 위기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교육 강의평가에서 부동의 최상위를 굳건하게 지키고 계십니다. 이재영 원장님은 교육부 정책자문위원과 검찰청 형사조정위원,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회복적 정의, 세상을 치유하다. 그리고 회복적 정의 이론과 실천 등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영 원장님 강의하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원장님 나오십시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강의 평가에서 그렇게 높은지 몰랐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아무튼 지금까지 잘 들어주신 분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아까 인사 말씀 해주신 우리 오혜령 회장님, 이번에는 줌으로 이렇게 뵙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이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가 다시 좀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자꾸 각당을 까먹고 있었는데 깨닫는 의미가 있다 곳이구나. 그래서 오늘 시간이 뭐 이렇게 길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도 제가 하는 영역과 또 전달드리고 싶은 그 범위에서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같이 깨닫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가 준비한 PPT 자료가 있어서요. 화면 공유를 일단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그 회복적 정의라고 하는 것도 좀 소개는 드리겠으나 거기에 기초한 좀 과정이나 일상에서 소개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그래서 혹시 회복적 정의라는 걸 처음 듣는 분이 있으셔도 뭐 제가 최대한 짧게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 이게 좀 일상에 많이 듣지 못하는 단어일 수도 있어서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뭐 봤을 때요 한 45분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맞춰 보겠습니다. 우선 정의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이게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저희들이 특히 이번 과정에 오신 분들도 그럴 거고 청소년 문제, 또 이웃들 간의 분쟁, 뭐 소년 범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뉴스에서 계속 듣는 일이고 우리 일상과 되게 가까워져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실 엄벌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엄벌주의라는 건 뭐 어려운 말 아니고 잘못하면 거기에 해당하는 벌을 받는서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엄벌해달라 하는 건데, 자 언론에서 청소년 문제 심각하다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실제로 또 심각한 뉴스들이 많이 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엄벌주의로 사람들이 왜 생각이 가냐 하면 이게 중학교 여중생 폭행 사건이라는 게 몇 년 전에 있었을 때 그 뉴스에 나온 만평이었는데요. 여기에 이 작가들의 의도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이 이 가해 소년들을 보호해 주는 거지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죠. 이거는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피해자를 진정으로 보호할 방법, 그들을 피해 회복시켜줄 방법이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 저는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 소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은 없애버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때의 대선 주자들도 다 같이
14세인 현재의 촉법사법 나이를 12세로 낮추겠다. 가 대부분의 공약이었고 지금 국회에도 세 가지의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이 온라인 청원제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때 20만 명 넘으면 정부 관계자가 답변해 준다고 이렇게 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에 1호 20만 명을 넘은 그 청원이 뭐였냐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청원입니다. 청소년이라고 잔입무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청소년 보호법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때 며칠 만에 국민 30만 명 가까이가 찬성을 눌러가지고 동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법은요 사실은 잘못 전달된 법이기도 해요. 뭐냐, 청소년 보호법이 아니라 소년법을 폐지해달라는 의미였을 거예요. 청소년 보호법은 다 아시다시피 청소년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거라서 학교 주변 몇 미터 안에 무슨 이런 유흥시설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인터넷에 유해 내용들 가지 못하게 하고 이런 거야 되는데 이걸 폐지하자고 그랬더니 막 30만 명 가까이가 순식간에 찬성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완전히 어찌 보면 무식한 상황이 된 건데 이만큼 국민들은 청소년이란 말하고 보호한다는 말 자체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지금 있는 겁니다. 청소년들이라고 해서 봐주지 마라. 이제 이게 어찌 보면 국민 정서가 됐다고 안타깝지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조가 우리나라에서 생겼냐. 2012년 2월 달에 2.16 대책이라는 게 발표돼요. 근데 이게 교육부가 발표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나서가지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종합대책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부서가 다 나서서 대책을 내라 이거예요. 근데 되게 이게 막 시끄러웠어요. 언론도 많이 나오고.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뭐 담임을 2명씩 갑자기 주겠다. 이것도 사실 현실성이 엄청 떨어지는 대책이거든요. 갑자기 교사를 2배로 늘릴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담임, 부담임이라고 서류상에는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는 다 자기 업무가 따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중학생은 이제 체육을 좀 많이 시켜가지고 힘을 좀 이렇게 건강하게 쓰도록 하자라는 건데 이것도 선생님들 얘기로는 아니 지금도 체육할 만한 시간과 공간이 커리큘럼 다 안 나오는데 그거를 막 억지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주먹구구식 발표들이 막 나와요. 근데 대표적인 엄벌주의가 뭐가 나왔느냐면 학교 폭력을 저지르면 그 처분 결과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해가지고 대학이나 취업하는데 불이익 자료로 쓰자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얼핏 들어보면 그래 저렇게 하면 인생을 망치게 되니까 국민들이 조심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무조건 이제는 학교폭력 신고가 들어가면 학폭이라는 걸 열어야 돼요. 대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1호부터 9호 사이에 처분 결정을 뭔가 내리도록 하는 사법적 조치가 학교 안에서 아주 고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학폭위를 많이 열죠. 이 말은 학생들이 이제 문제를 스스로 같이 풀으려고 안 하고 신고를 하는 쪽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책위가 열리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처분 결정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1호 처분, 뭐 접근금지, 뭐 사과, 서면 사과, 뭐 이런 것부터 막 해가지고 맨 끝에는 퇴학까지 있습니다. 강제전학, 퇴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징계들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왔냐? 우리 이거 못 받아들이겠다. 가해 측에서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예 미래가 망칠 수도 있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인생을 망치는 일을 그냥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왔냐? 이건 우리 못 받아들이니까 우리 재심 걸겠다. 그 다음에 학교를 상대로 뭘 하냐? 행정소송을 걸어요. 행정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결과를 바꾸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이 급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또 바빠졌냐? 이런 업무를 또 자기네가 맡아서 전문적으로 처리해주는 학교폭력 전문 법률사무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막 광고를 대놓고 여기도 광고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이 광고에서 너무 웃겼던 게 학교폭력 전담 든든한 남자 변호사. 뭐 자기가 가면 더 뭐 유리하다는 얘기인지 아무튼 이런 사법화 돼버리는 현상이 너무 쉽게 나와버린 거. 그것도 또 문제는 큰 문제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여러분
이 자기가 억울하다고 내 처벌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를 못 보냐? 피해자의 고통을 볼 수가 없죠. 자기가 지금 억울한 상태인데. 그러니 이 상황을 다 지켜봐야 되는 피해자들이 너무 마음이 안 좋죠. 왜냐? 이 방법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이 화면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담을 받은 예를 어떤 신문에서 낸 건데요. 고3 딸인데 친구 4명하고 다른 친구를 밀치고 욕해갖고 학폭 신고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그 로펌에서 알려주는 게 최대한 시간을 끌어서 졸업 후에 결과가 나오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소송을 하면 된다. 소송하면 괜찮다. 지금 학종으로 대입 준비 중인데 생기부 징계 나오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러면 화해하려고 해라 한다고 하면서 개최일을 미루는 거예요. 방학이 되면 정족수 부족해서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알려줍니다. 근데 이 상담하는 분이 근데 날짜가 잡혔어요 이러니까 또 뭐라 그러냐 그러면 학폭위 위원 중에 친한 사람 있다고 얘기해라 이래가지고 아예 뭐예요 이거를 파행시켜버려요. 네. 재척사유를 만들어내라 이거예요. 이런 걸 상담을 해주다 보면 여러분 진짜 억울한 사람이야 당연히 소송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완전 꼼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법꾸라지들. 네? 법을 활용해가지고 있는 죄를 없게 하겠다.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결과도 보니까 실제 해본 결과 138건을 샘플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 보시면 몇 건으로 나오죠? 한 40% 이상이 가해자가 승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에 4건 정도는 결과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도 할 만하다 이거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쪽에서는 그래 우리가 이제 결과를 좀 바꿨으니까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고통은 피해자에게 남습니다. 우리는 처벌을 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가해자들 생각이야 뭐 그게 성공일 수 있으나 피해자들한테는 이건 고통의 과정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도 생겼대요. 삼촌이 대신 가서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삼촌 패키지라 그래가지고 동네 조폭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에스코트 해주고 가해한다는 애들 가서 위협하고 또 가해 학생 부모 직장 찾아가서 빨리 합의하라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2주에 700만 원, 4번 방문하는데 200만 원 이런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이건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인데 우리 사회가 지금 청소년 문제, 학교 폭력 이런 문제를 갖고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정말 이렇게까지 가고 있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돈벌이의 수단이 돼 있고 도대체 무슨 정의를 배우겠어요. 잘못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잘못이 뭔지 알고 그것에 해당하는 책임을 배워야 되는데 지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책임을 없애는 쪽으로 갔습니다. 저는 정부가 대책을 만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벌을 높이면 엄벌을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겁을 먹고 말을 잘 들을 거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죠. 여러분 벌을 높이면 그 벌을 받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쪽에 머리가 훨씬 더 빨리 돌아가는 게 세상의 이치고 지금처럼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은 더더욱이 자기 벌을 피해가는 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회복적 정의라는 게 필요하다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응보적 정의 하나만으로 세상에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정의의 여신 아시죠?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눈 가리고 있고 저울과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뜻하냐? 정의라는 것은 공정한 제3자가 잘잘못을 재서 그만큼에 해당하는 엄벌을 내리는 거다. 이 칼이 그런 상징이잖아요. 근데 이 어느 편도 들지 않고 공정하게 죄값을 짜져서 벌을 하면 된다. 이 자체는 모순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신이 들고 있는 저울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한쪽에는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무게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다른 한쪽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잘못을 한 사람, 가해자가 받아야 될 고통의 무게가 있습니다. 이 둘의 균형을 잡자라는 원리잖아요. 근데 아까 가해자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소송을 해서라도 자기 벌을 줄인다 그랬잖아요. 이 원리대로라면 가해자는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도 고통을 당하는 걸 당연시 여겨야 되는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자기에게 칼이 떨어지면 목을 내놓지 않아요. 자기에게 칼이 날라오면 막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죠. 따라서 이 원리대로 잘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나옵니다. 즉 우리가 만나보니까 가해자 피해자가 오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오더라고요. 다 억울하다 그러지 거기에서 가해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근본적 문제가 뭐냐. 여러분 가해자에게 고통을 주면 피해자의 고통은 자동으로 사라질까요? 원래 그랬으면 좋겠지만 가해자가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 피해자는 다 좋아졌다라고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어찌 보면 좀 다른 필요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바뀔 필요가 있죠. 이 대전제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여신의 이미지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21세기 어마어마한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옛날에 그 동화책에서 구전으로 전해지던 사회 질서, 착한 사람은 상을 받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 이거는 법이 촘촘하게 발달하기 전에 옛날의 시대는 통했겠지만 지금은 저는 정의 여신이요. 빨리 눈을 떠야 된다고 봐요. 지금 눈 감고 그렇게 폼 잡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눈을 뜨고 당사자들의 필요가 뭔지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우리가 피해 회복할 것이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자, 재밌는 발견을 제가 하나 한 게 있는데 회복적 정의 이렇게 부르니까 사람들이 회복이란 말하고 정의라는 말은 서로 상충되는 이미지가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좀 역설적으로 들린다. 근데 제가 우리말 사전에 회복이라는 걸 찾아보니까 원래 좋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 원래 상태를 되찾는 것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영어의 정의가 justice잖아요. justice의 어원을 찾아보면 히브리어에 있습니다. 성경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올바른 자리매김, 바르게 돌려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 구약의 시대에는 잘못이 발생하면 그것을 원상태대로 최대한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왔던 구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동해보복법도 사실은 원래 어떤 뜻이냐. 눈을 때리면 눈을 때린 만큼만 허락하겠다. 복수를. 그 이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열심히 해라는 뜻이 아니고 이 눈에는 눈, 위에는 이라는 말에는 자기가 입은 피해 이상의 보복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농담이지만 이 동해보복법만 잘 지켜지면 세계 평화가 온다고 봅니다. 제가 학교폭력 저지른 애들한테 너 쟤를 왜 때렸냐 그랬더니 제가 자기를 자꾸 재수없게 꼬라보더래요. 기분이 나빠서 때렸다 그래요. 여러분 동해보복법에 따르면 재수없게 꼬라보면 어떻게 되냐. 재수없게 꼬라보고 끝나야 됩니다. 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욕만 하고 끝나야 돼요. 이 법만 잘 지켜지면 학교는 평화로워져. 근데 지금 어때요? 애들 싸웠다고 그게 부모 싸움이 돼서 애들은 화해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부모들이 1년씩 2년씩 소송을 하고 있는 집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옛날에 얘기했던 게 무식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는 굉장히 급진적 법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신약에 가니까 여기 다 크리스찬인지 모르겠지만 신약에 가니까 예수님은 이것마저도 금지시켜요. 동해보복법마저도. 네. 오리를 가라 그러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속옷을 주고 완전히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따라서 저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복수를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복수의 하나님이면 우리가 지금 존재할 수가 없겠죠. 결국 은혜와 용서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음이라고 하는 이 샬롬의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에서 용어로 말하면 저는 회복적 정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정의로운 평화예요. 정의로운 관계 회복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줄로 말씀드리면 응보적 정의는 잘못에 상응하는 고통을 가해자에게 주는 것 그걸 통해서 잘못을 바로잡는 거라면 이 회복적 정의는 자발적 책임을 통해서 잘못이 일으킨 피해를 회복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둔 정의다. 따라서 둘 다 맞는 말이긴 한데 초점은 저쪽은 가해자에게 몰려갈 수밖에 없고 이쪽은 피해와 피해 회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류에게 오랫동안 있었던 상식이었던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서 죄를 씻어라. 이 상식이 회복적 정의를 만나면서는 피해를 회복하는 자발적 책임을 통해서 깨어진 관계와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가 된 겁니다. 자, 여기에 청소년 관련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런 관점을 청소년들이 배웠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제가 사는 동네에 초등학교 애들을 모아놓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얘들아, 니네 학교 잘못하면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얘네가 이구동성으로 혼나요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회복적 정의를 잘 실천하고 가르칠 수 있다. 또 질문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다면 저는 얘네들의 답변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얘들아, 학교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잘못하면요, 누군가가 힘들어지겠죠. 그 힘들어진 것을 잘 회복시켜주는 게 정의로운 일이에요.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 잘못은 벌을 낳는다고 배웠죠. 죄는 벌을 낳는다. 근데 잘못은 벌을 낳기 전에 뭐를 낳는 거냐? 피해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 정의로운 것이다 하는 거를 다음 세대가 좀 배워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우리 사회의 문제점 그리고 이런 관점의 변화 필요성 이런 걸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주제가 질문을 바꿈으로써 이런 관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 이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 보면요. 질문은 우리가 늘 갖고 있는 힘이 어마어마한데 질문이 왜 그러냐?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지점을 바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응보적 정의는 질문이 어떻게 되냐? 누가 잘못한 사람인가? 범인이죠, 범인. 어떤 법, 어떤 규칙을 어겼는가? 이거죠. 불법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게 핵심인데 회복적 정의 관점에서는 그건 가해자 중심 사고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세상을 본다면 누가 피해를 입었고 그 피해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럼 이 발생한 피해와 영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관점으로 질문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가해자의 처벌이지만 회복적 정의가 말하는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는 가해자 처벌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만약에 그게 피해 회복의 의미가 있다면. 그러나 반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뭐냐? 가해자를 처벌했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다 됐다. 이렇게 전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더 광의의 책임은 회복적 정의가 던지는 이 질문으로 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이런 것도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반성문 아시죠? 성찰문이라고요. 여기에다가 회복적 질문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볼 때 우리가 중립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자, 네가 잘못한 거 아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게 됐고 너 무슨 생각을 했는지 네 마음대로 써봐 이거예요. 판단하지 않고 그 친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대부분 변명이고 축소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써도 됩니다. 왜냐? 두 번째 질문이 달라요. 그럼 네 행동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고 어떤 피해였다고 생각하냐? 여기에 대상이 누구냐? 상대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도 이 일로 뭐가 어려워졌는지 또 주변 사람들, 뭐 부모님은 이 일로 뭐가 곤란해졌는지 이런 것도 사실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자발적 책임을 묻는 질문입니다. 그럼 네 행동으로 발생한 피해가 뭔지 이제 얘기를 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지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해봐라. 스스로 문제 해결의 주체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여러분 문제 청소년 우리가 많이 다뤄보지만 강제적 책임에만 익숙해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가지는 선택권은 딱 두 가지입니다. 그 강제적 처벌을 받아들일 거냐 반발할 거냐. 저는 스스로 자발적 책임의 능력이 올라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책임을 배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세 번째 질문은 자발적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선생님과 주변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이건 뭐야? 네가 잘못했지만 공동체도 이 일을 통해서 무언가
함께 배우고 성장할 의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뭐예요? 낙인을 찍고 일벌백계 한 다음에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히 안 두겠다. 이런 위협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꾸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엄벌주의라는. 그런데 저희는 그것도 그렇지만 공동체가 함께 배움을 배우는 계기,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말고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이번 일을 통해서 뭘 배우고 뭘 느꼈느냐 이런 걸 왜 묻겠어요? 아까처럼 경고만 날리는 게 아니고 뭔가 배움의 과정으로 봐야 된다. 여러분 잘못한 아이들이 반성문 쓰잖아요. 반성문을 한번 쓰게 하더라도 우리 때는 어떻게 했냐면 백지 주고 3장 쓰라 그래가지고 제가 볼펜을 4개인가 붙여가지고 쓴 기억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냥 칸 채우는 데 다 했고 내가 반성한 사람 누구냐면 나한테 반성하라고 한 선생님이지 내가 반성을 해야 될 상대나 주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것은 피해의 회복과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반성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포스터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합시다. 지금 학교에서도 사용하기도 하고 특히 저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도 잘못하면 혼나요를 배우기 전에 잘못하면 누군가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그 어려워진 것을 우리가 회복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것이 이 질문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처음 소개했을 때 이걸 열심히 했던 고등학교의 학생부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을 만나고 물어봤어요. 선생님, 회복적 성찰문 쓰니까 아이들이 많이 달라지던가요? 물어봤더니 이 종이 한 장으로 달라지면 제가 뭐하러 생활지도 하겠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네. 잔뜩 기대하고 물어봤는데 별로 답이 시원찮아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확실히 달라진 거. 애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질문을 던지도 않았기 때문에 생각할 여지도 없고 그냥 이 자리만 벗어나면 된다라는 게 아이들 태도였는데 질문지를 주고 고민을 하게 했더니 아이들이 생각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문제 행동을 바꾸는 요술방망이는 없습니다. 왜냐? 문제 행동이 바뀌려면 그 전에 뭐가 바뀌어야 되냐? 문제를 일으키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이 태도가 달라지려면요. 일단 사고가 달라져야 돼요. 사고가 달라지지 않고는 사람이 태도와 행동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따라서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지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문제 행동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요. 엄벌을 하고 뭐 회유를 해보고 막 해보지만 그걸로 다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질문을 바꾸는 것은 저는 지금도 가능한 일이라고. 따라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없는 게 아니라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잘 우리가 찾아야 된다. 자, 2번째, 가족 공동체 서클 같은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클은 뭐냐면 누구나 다 둘러 앉아서 평등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을 우리가 서클이라고 불러요. 여기 계신 분들 연배를 제가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알던 서클은 뭐였냐면요. 불량 서클, 다크 서클 이런 안 좋은 서클들만 알았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서 같이 얘기하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되게 고무적이라고 봐요.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하고 있는 자체도 참 놀랍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서클 방식으로 학생들도 학급에서 같이 대화를 하고 특히 여기에 이 화면을 보시면 이 한 아이가 토킹 스테이라는 거 들고 얘기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이걸 경청해주는 자세를 볼 수 있죠. 이렇게 훈련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렇게 한 아이들은 정말로 열심히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훈련들이 결국 공동체에 건강한 또래 압력을 작동시킨다고 봐요. 네, 지금 잠깐 그 에러가 난 것 같은데요. 이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돌출 변수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양해를 잘 해주시죠? 나갔다가 아마 다시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의 그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는 계속
응징을 하고 그래서 야단을 맞고 그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있었는데 질문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게 하는 생각하게 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했거든요. 혹시 이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고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지금 그 화면에 보이는 분에서 유일하게 지금 제 화면으로 보기에 한 분이 남자분이 계시는데 우리 김대훈 목사님? 예, 예, 목사님, 네, 혹시 지금 강의 잘 듣고 계시나요? 네, 잘 네, 듣습니다. 네, 네. 지금 들으신 그 소감이 좀 어떠세요? 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그런 교육 방식하고 좀 네. 약간 아,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너무 네, 아닌 것 같고, 음, 네, 그래서 저도 현장에 나가면 아이들 만나는 그런 방법을, 네, 그리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런 방법을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갑자기 제가 질문을 했는데도. 네. 그리고 우리 김현미 선생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실현할 때 정의와 회복을 통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다는 말씀에 이제 그 작은 울림이 있었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 시간에 이렇게 채팅창으로 좀 올려주시면 강사님도 힘이 나고 또 우리 그 의견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좀 그 말씀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소개해드릴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저희 각당복지재단에 상가죽음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가죽음 연구소에 이제 소장님이 계시는데요. 양용희 소장님이세요. 근데 이 양용희 소장님은 저희 재단의 상가죽음 연구소 소장님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국자원봉사협의회 이사님이시기도 해요. 그리고 한국비영리학회 이사님이신데요. 우리 양용희 소장님께서 잠깐 여러분들을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 소장님 나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양용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각당 복지재단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의 그 연구소를 좀 맡고 있고요. 아직 이제 본격적인 연구소 활동은 시작은 안 했습니다. 아마 올 가을에 저희가 지금 연구 활동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발표하면서 정식으로 연구소가 출범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동안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다가 작년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또 각당복지재단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돼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각당복지재단은 우리나라 자원봉사의 시작이고 또 삶과 죽음과 관련된 모든 문제, 호스피스, 애도 상담 이런 모든 것을 다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삶과 죽음 연구소에서는 그동안 좋은 그 강의 내용들, 또 좋은 주제들, 또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삶과 죽음과 관련된 모든 그 연구들, 그다음에 사회적 문제 이슈들을 제가 다 정리해서 좀 더 그동안 각당 복지에 해온 삶과 죽음에 관련된 이런 문제점들을 이론에서부터 실천까지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잘 담아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이것을 발전시켰으면 하는 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제가 쭉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몸담고 있었던 사회복지계에서도 이 삼가 중의 문제, 웰다잉 문제, 사전연명 의료 문제가 중요한 그 사회적인 이슈로 떠옴에 따라서 굉장히 사회복지 중요한 어떤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아유, 우리 양 소장님 말씀이 끝나고 나니까 우리 이재 원장님이 이제 다시 또 복귀를 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강의를 듣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컴퓨터가 다운이 돼가지고. 네, 제가 한 10분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이후로 컴퓨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 아까 설명하다가 제가 못했는데요. 이 한 친구가 이야기할 때 다른 친구들이 경청해주는 이런 반이 훈련이 됐을 때 제가 본 그 되게 충격적인, 저 나름대로 문화 충격이 뭐였냐면, 이런 학생들이 누가 방해를 하잖아요. 이 안에서 다른 아이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듣지 않고 자기 순서 아닌데 막 끼어들고 이러면 이런 친구들이 모두 다 걔를 쳐다보면서 손가락으로 입을 딱 가리더라고요. 조용히 하라고. 이 중에는 누구보다 힘이 약한 애도 있고 더 많은 애도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이 이 공동체의 압력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이 방해하는 아이들을 막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능동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정말 우리가 가르쳐야 될 공동체의 또래 압력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냥 선생님이나 누가 제지해주고 또 애들은 그냥 관중이나 그 선생님만 쳐다보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 나도 힘은 없지만 우리 모두가 다 존중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 할 때는 그런 힘이 작동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집단이든 또래 압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또래 압력이 가만히 두면 되게 부정적 요소로 작동되기가 쉬워요. 어떤 힘이 없는 애들을 약 올리고 그냥 다른 애들은 같이 놀고 히덕거리고 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줄여가는 중요한 그 연습이고 훈련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좀 지키도록 하자는 게 뭐냐, 이 토킹 스틱이라고 뭐 나무 조각도 좋고 인형도 좋고 뭐도 좋은데 이런 상징물을 든 사람만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끼어들지 말고 잘 들어주자, 경청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원으로 잘 공동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 세 가지 단순한 원칙 하나만 가지고 학생들이 공동의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것들은 저는 어릴 때부터 매우 중요한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 자문위원 할 때 요즘 뭐 아이들 문제 심각하다, 뭐 부모들도 민원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 많이 할 때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이 저학년 때 전 국민이 토킹 스틱만 들으면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은 경청한다. 이 규칙만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 12년의 학교 생활이라는 게 뭔가 하나 배워갈 수 있지 않겠냐. 왜냐, 여러분 모두가 수평하게 앉아서 대화하고 토킹 스틱을 든 사람만 이야기한다. 내가 1분 이야기하면요 20분 들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뭘 가르치냐? 경청을 가르치는 거고 존중을 가르치는 거고 우리는 서로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삶의 교육입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가 질문들을 만드는 연습을 어른들이 많이 하게 돼요. 교사도 하고 학부모도 하는데 이런 질문들을 잘 만들어서 아이들이 고민하게 하고, 자, 언제 학교 제일 오고 싶어?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뭐예요? 뭐 재미있을 때요, 뭐 친구랑 놀 때요. 그럼 언제 학교 오기 싫어? 시험 볼 때요, 뭐 친구랑 싸웠을 때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자기가 학교를 좋아하는 이유도 설명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잘 지낼 때가 학교를 오고 싶을 때고 싸움이 있으면 오기 싫어하고 이런 것들 아이들이 서로 듣게 하고, 아, 같이 잘 지내는 게 좋은 거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저희 집은 가족에서 우리가 애들이 넷이거든요. 넷인데 우리는 홈스쿨을 해요. 그래갖고 특히 이제 생활 지도를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집에서 저녁 자기 전에 늘 하는 게 가족 서클인데요. 우리 집에서 하는 질문 중에 이런 것들 많이 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좋았던 일은 뭐냐? 우리 그 홈스쿨 하니까 늘 주변에 돌아다니고 여기 있어도 아이들이 또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날은 얘한테 이런 게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하루 제일 후회되고 아쉬운 게 있냐? 그런 것도 물어봅니다. 걱정하는. 그다음에 엄마 아빠에게 좀 듣고 싶은 얘기 뭐가 있냐? 가족을 위해 내일 하고 싶은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이거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묻고. 요즘은 애들이 질문을 만들어요. 예. 그래갖고 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뭐 동물은, 그리고 이유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예.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이 질문을 연습한다는 게 결국 창의성 훈련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게 결국은 서로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에서도 이런 걸 같이 하고 있고 가정에서도 이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학부모들하고도 이런 훈련을 해보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질문에 익숙한 세대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세대라 질문 만드는 것보다는 그냥 시키는 거 하는 게 더
익숙한 세대인데 질문을 만든다라는 것이 참 의미가 있고 힘이 있다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 이 세 가지입니다. 들어라, 물어라, 둘러앉아라. 이런 것들을 잘하는 가족, 학교, 사회 공동체, 지역사회, 또 각당과 같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신 이런 사회기관들이 들어라가 뭐예요, 결국? 아까 1분 얘기하면 20분 듣는 게 서클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공동체에서 듣는 훈련, 경청이 필요하고, 물어라. 우리 어른들이 관점을 바꿔서 너 왜 그랬어? 너 그렇게 하면 혼나는 거 몰라? 이런 맨날 응보적 관점이 아니고 회복적 관점에서 질문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서클을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들어라, 물어라, 둘러앉아라. 이 세 가지만 잘해도 저는 우리 사회가 좀 더 평화로운 사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자, 공동체라는 게 뭐냐? 이 파커 팔머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가장 함께 하고 싶지 않은 놈이 있는 곳. 그리고 그 놈이 떠나간 비슷한 놈이 또 나타나는 것. 이게 공동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공동체는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누가 사라지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갈등은 우리 삶의 일부고 이 갈등을 생기는 자체를 문제 삼지 말고 이 생긴 갈등을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평화롭고 건설적으로 볼 것이냐. 파괴적이고 폭력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이 관점의 변화가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 청소년 때부터 우리의 질문을 바꾸고 서클을 만들어보고 하면서 우리가 교육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관점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 영역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분은 책도 제가 좀 두껍게 쓰긴 했지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좀 보시고 어떤 것이 회복적 정의고 어떻게 실천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여기에 뭐 회복적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 구성원들이 같이 이런 노력하는 곳, 뭐 병원도 소개하고 있고요. 곳곳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중간에 끊겨서 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시간 많이 넘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회복적 정의 운동과 각 당이 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들이 이렇게 맞닿아 있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같이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많이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네, 우리 이재영 원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 느끼신 부분들을 채팅창에 올려주고 계시는데 하나하나 저희가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리고 또 그 여러분들도 같이 좀 읽어보시면서 그 서로 교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재영 원장님의 귀한 강의에 이어서 이제 위기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선생님들의 청소년과 만나는 현장의 소리를 듣는 시간입니다. 기대되시죠? 이제 첫 번째 발표하실 분은 홍민자 선생님이신데요. 이 홍민자 선생님은 2013년에 위기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77기 기본교육을 받으셨고 또 78기 심화교육을 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2014년 푸른꿈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하셨는데 2015년부터는 안양소년원 정심학교에서 봉사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청소년들과 함께 만나면서 그 울고 웃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때 우리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응원도 보내주시는 그런 박수를 담아서 우리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민자 선생님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양 정심학교 생일잔치팀 소년사랑의 팀장을 맡고 있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수학을 지도하고 있는 활동을 하고 있는 홍민자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좀 많이 떨리기는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이 봉사를 시작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각 당을 통해서 몇십 년을 묵묵히 희생하고 봉사해 오셨을 선배님들을 떠올리면서 10년 남짓한 짧은 소회가 무례한 건 아닌지 걱정이 매우 됩니다. 하지만 나의 짧은 봉사기가 봉사를 선뜻 시작하기 어려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어줄 수 있고 또 그런 두려움을 걷어내고 저와 손잡고 갈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에서 수학교사로 10년간 학원을 운영하였고 그 후 과외교사를 하면서 항상 청소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학년이 바뀌면 다시 새로운 학생들과 인연을 맺게 되지만 과외를 하게 되면은 한 학생과의 인연이 짧게는 1년 이상 혹은 6년을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일, 고민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아이들은 학습에 대한 고민이 제일 많지만 부모님과의 문제, 또한 또래 친구들과의 문제 등 다양한 고민이 많습니다. 아이들과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제가 청소년들에 대해 더 많이 학습되어 있다면 수학 공식처럼 꼭 맞는 답은 없지만 그들이 문제에 더 공감하고 조금이라도 근접한 답은 내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방송통신대 청소년 교육과에 편입을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학우들과 스터디그룹 활동을 하면서 선배들로부터 위기 청소년 교육으로는 유일한 곳 각당 복지재단 교육과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제2의 인생을 꿈꾸면서 생각하는 것이 봉사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받았던 사랑을 봉사로 되돌려줘야 되겠다는 막연한 생각. 그러나 봉사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 궁금해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 각 당은 그 길을 안내해주고 각 당에서 받은 교육은 청소년들과의 만남에서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을 한 발 두 발 함께 걸을 수 있어서 매우 든든합니다. 저는 각 당 수료 후에 푸른 꿈 지역아동센터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1년간 멘티 멘토를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길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카페에 가고 또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힘든 이야기도 들어주고 용기도 주고 미래에 대해 같이 고민해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기간이 워밍업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 저는 안양정심학교에서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현재 봉사하고 있는 안양정심학교는 소년법 9호, 10호 조치를 받은 여학생들이 적으면 6개월, 길면 2년 정도 머무르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소년원이라고 불리웠으나 학교를 다니다 온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로 인가를 받아 학업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검정고시를 통해 중고등학교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수학 공부도 도와주고 한 달에 한 번 그달 생일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생일상을 차립니다. 학업에 흥미가 없던 아이들이지만 이곳에서는 중고등학교 졸업장도 딸 수 있고 대학 진학까지 꿈꿀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검정고시는 희망이고 필수입니다. 분수의 덧뺄셈도 어려워하는 아이들에게 수학을 지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10점이 10점 맞던 아이가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장을 갖게 되었다면서 그곳에서 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감사의 손편지는 지금도 저희 집 갑오로 간직되어 있답니다. 또한 어떤 친구는 검정고시 후 수능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최저 등급을 맞추어야 해서 저는 수학을, 저희 딸은 국어와 영어를 지도하여 조선대 경영학과에 진학시킨 적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족봉사로 이어지면서 보람이 배가 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안양정심학교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선생님은 8분 계십니다. 봉사하신 지 20여 년 되시는 분에서 3년 더 되신 선생님까지 매달 3번째 주 월요일을 기다립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생일상 준비를 위해 메뉴를 생각하고 장을 보면서 오롯이 이번 달에 만날 아이들만 생각합니다. 어떤 메뉴가 마음에 들지, 어떤 사연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또는 어떤 시련으로 힘들어 했었는지, 외롭지는 않았는지 등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하면서 새벽에 일어나 김밥, 잡채, 떡볶이 등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안양 정심학교로 향합니다. 손수 준비한 밥상머리에서 아이들과의 대화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연상하게 합니다. 칭찬보다는 질책을 많이 받았던 아이들이라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면 자격증 준비하는 이야기, 친구들과 협동했고 친구를 도와주었던 이야기 등으로 칭찬의 배고픔을 달래기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봉사 릴레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서 받았던 사랑을 봉사로 갚아나가고 있는 것처럼 이 아이들에게도 강조하십니다. 참치김밥이 생일상 메뉴로 올라온 어느 날이었습니다. 테이블 한쪽 구석에서 어떤 학생이 참치김밥을 먹으면서 눈물을 글썽거리고 친구들은 그에게 더 먹으라고 양보하고 있었습니다. 인기 만점의 참치김밥을 자신의 몫으로 받은 것인데 누구에겐가 넘겨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아이들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학생은 임신 중이었고 입덧으로 힘들어했던 그 아이는 김밥이 너무 먹고 싶어서 며칠 동안 꿈도 꾸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김밥 한 줄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내 평범한 김밥이 누구에겐가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밥 한 줄로 아이들에게 나의 응원이 전달될 수 있다면, 먹는 것으로 아이들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다면 이 일을 힘이 닿는 날까지 계속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근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눌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곧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봉사는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 없는 마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한다면 봉사를 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의 상처가 스스로 치유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이도 주변의 상황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길러졌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도왔던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강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겐가 의지하지 않고 수많은 양의 영양제에 의존하지 않고 몸과 마음이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바로 봉사라고 생각됩니다. 이 길을 여러분도 함께 한다면 더 든든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미자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표정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봤어요. 다들 이렇게 좀 촉촉해지셔가지고 울컥하는 이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김밥 한 줄이 보였지만 사실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선생님의 크나큰 사랑이 아이들에게 전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수많은 영양제에 또 의존하지 않고 강해지고 건강해지는 그 봉사를 선생님 더욱더 건강하셔서 봉사의 현장에서 오래도록 우리 사랑스러운 청소년들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선생님의 사역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한경림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한경림 선생님은 2009년에 57기 기본교육과 58기 심화교육을 수료하셨습니다. 2009년에 서울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상담 자원봉사를 시작해서 이제 청소년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2014년부터는 수원보호관찰소에서 청소년들과 이제 만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독이나 성폭력 등 상담의 난이도가 높은 부분을 맡아서 수고하고 계시는데요. 한경림 선생님의 청소년들과의 만남이 있는 현장은 어떨지 우리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마이크 볼륨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저는 수원준법지원센터에서 상담과 교육 봉사를 하고 있는 한경림입니다. 앞에 그 안양소년원 홍미자 팀장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같이 이제 울컥했었었는데요. 사실 제가 실장님 요청 전화를 받고 사실 잠깐은 갈등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나의 이야기가 뭐가 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10분 짧은 기간 동안 사례 위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저희 얘기가 봉사를 시작하려는 선생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고 저도 상담을 하게 된 봉사를 하게 된 동기나 아니면 지금까지 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어라는 스스로에 대한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게 돼서 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맨 처음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저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부터 지극히 단순하게 봉사를 해야 되겠다. 함께 사는 세상 그리고 함께 나누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동네에 노인복지센터가 있었었는데 맨 처음에는 그곳에서 제가 이제 급식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근데 급식 자원봉사를 하다 보니까 그곳이 이제 재정난으로 어려움을 겪게 돼서 먼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아동지원센터에서 봉사를 하게 됐었고 아동지원센터에서 만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위기 청소년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바뀌게 된 사례입니다. 2009년도에 그때만 해도 교육 이제 저희 이름이 비행 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교육이었어요. 그래서 비행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썩 와닿지는 않았지만 이제 위기 청소년, 비행 청소년을 보는구나라는 이제 마음으로 교육을 받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봉사를 시작한 곳이 서울 소년분류심사위원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비행 청소년 상담 봉사자 역할이 심리 상담, 복지 지원, 부모 교육, 생활 지도까지 굉장히 넓고 다양한 역할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1년쯤 지나면서 아이들을 이제 만나면서 그곳에서 계속 재범, 산범으로 온 아이들을 만나면서 나는 봉사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나 보다. 왜 이 아이들이 계속 그 이제 재범, 산범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 오게 되지?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면서 봉사를 그만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때가 한 1년 반쯤 지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그때는 분류심사원 여자생활관 방에서 집단상담 형태로 저희가 멘토링을 했었었는데 한 1시간 반쯤 멘토링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여학생 한 명이 쪼르륵 따라 나오더니 저한테 선생님 제가 모레 재판이 있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는 건 거예요. 저는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 동안에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일절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아이는 제가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슨 종교인지도 모르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래 알았어 선생님이 널 위해 기도를 해줄게. 너도 네가 바라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같이 한번 기도를 해보자라고 이제 얘기는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선생님 저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제 기도는 들어주실 것 같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저에 대한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근데 판결은 판사님이 내리는 거라 선생님의 기도가 잘 그야말로 기도빨이 잘 먹혔으면 좋겠다 그지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아이가 얘기하는 건 선생님 저는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판사님의 판결이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저는 저를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해줬다는 그 사실만으로 저는 어떤 판결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거예요. 소년분류심사원이 그 벚꽃이 정말 예쁘기로 유명한 곳이기도 해요. 그때가 정말 봄날이었고 제가 이제 그 아이를 만나고 돌아 나오는 그 주차장에서 그때가 정말 찬란하게 벚꽃이 폈더라고요. 그 찬란한 벚꽃과 너무나 대비되게 세상에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저 외로움은 어떨 걸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차마 운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저 외로움이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느끼게 된 게 저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정말 상당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훌륭한 교육자가 아니라 자기의 얘기를 들어주고 곁을 내어주고 시간을 내어주는 그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한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이제 알게 되었고 봉사를 그만두지 않고 지금까지 봉사자라는 이름으로 걸어오게 된 이제 그런 동기가 되어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는 동안에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분류심사원 봉사를 하다가 수원준법지원센터의 상담실과 이제 교육을 맡아서 이제 하는 동안에 만났던 또 하나의 18세 남자아이가 기억에 나는데 그 아이는 그 담당한 선생님께서 조금 특별한 아이였기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 있지만 요청을 드리겠다고 이제 장기간 제가 상담을 하던 남학생 아이였었어요.
그 아이는 코로나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제 후드 모자에 검은 안경에 머리카락을 여기까지 눈만 겨우 눈동자만 이만큼을 머리카락을 내리고 제가 11개월 남짓 10개월 넘게 매주를 만났었어요. 그 학생은. 그런데 머리는 이만큼이고 그 위에 안경을 이렇게 쓰고 검은 마스크에 이제 올 블랙으로 신발까지 그렇게 이제 다니던 남학생이었어요. 매주 오는데 50분 동안을 저를 만나면 늘 게임했던 이야기만 하는 건가. 이 게임 저 게임을 하고 제가 현질하다가 낚였던 이야기, 제가 여자로 이제 캐릭터를 바꿔서 들어갔더니 저를 잘 받아주더라는 얘기, 제가 여자인 척하고 얘기를 했더니 저를 상대해 주더라는 얘기, 그리고 제가 얼굴 기형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 안 만나고 있는데 우리 아빠는 나를 성형을 시켜줄 생각은 전혀 없고 나한테 관심도 없고 우리 엄마는 조현병 환자다. 그 아이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자면 그런 미친년은 결혼도 안 했어야 되는데 왜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아서 나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 5개월을 매주 50분을 늘 같은 얘기만 했었어요. 들어주고 그럴 때마다 처음 듣는 것처럼 호기심 어린 질문으로 또 이제 리액션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한 5개월이 지난 때부터 제가 선생님 있잖아 도전 과제 하나 줄게 도전 한번 해볼까라고 했더니 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네가 게임하는 것 말고 그 아이는 집 밖을 전혀 나서지 않고 방통고를 다니고 있었는데 방통고에도 그냥 겨우 잠깐 출석했다가 이제 출석 도장만 찍고 오는데 사실은 그 이제 출석 횟수랑 시간이 맞아야 졸업을 하는데 그 졸업 시수도 못 채우게 생긴 거였던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보자.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5분만이라도 게임 말고 다른 거 한번 해보기라고 과제를 주었어요. 아니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방통고에 지각하지 말고 출석을 한번 해보기. 아니면 늦게 갔으면 마칠 때까지 엎드려서 자더라도 한번 버텨보기. 동네 산책 10분만 해보기.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들인지 책 제목만 한번 훑어보고 오기. 네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한 권만 빌려와서 읽기. 그렇게 이제 제가 도전 과제를 줘봤었어요. 그것들을 이제 실천하고 왔다고 이제 얘기하는 주는 느낌이 어땠어? 아니면 칭찬이란 이런 것들을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나마 그렇지만 저는 진심을 담아서 리액션을 해 주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정말 5분이 10분이 되고 7개월 하는 것도 이제 한 달에 겨우 한 번 가던 것도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그러고 한 9개월쯤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후드 모자를 벗고 머리를 자르고 온 건 거예요. 근데 봤더니 머리를 이제 정말 산뜻하게 요즘 얘기하는 그냥 정말 평범한 남학생처럼 머리를 자르고 안경만 끼고 왔는데 얼굴은 종합만 하고 마스크는 끼고 있었지만 얼굴도 갸름하고 이제 너무 예쁜 건 거예요. 제가 이제 정말 이렇게 가린 얼굴만 보다가 그래서 야, 너 너무 잘생겼는데 야 선생님 얼굴 사각이 넌 갸름해 이제 막 얘기를 했더니 씩 웃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이런 리액션만 하고 그러던 어느 날 10개월이 조금 이제 남짓됐을 때 그 아이가 어느 심각한 얼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한테 제 마스크 벗은 얼굴을 보여줄 테니까 선생님이 제 얼굴을 보고 선생님이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제 얼굴이 얼마나 이상하게 생겼는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 순간에 정말 짧지만 두려웠어요. 이가 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너무 심한 얼굴 기형이라 그 얼굴을 보자마자 나도 표정 관리가 안 돼. 순간 표정 일그러지면 어떡하지? 놀라는 모습을 보이면 어떡하지? 그 짧은 순간에 정말 많은 고민이 되고 두렵기도 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렇지만 그 아이가 원하니까 알았어, 볼게 라고 얘기를 했던 건 거예요. 그 아이가 드디어 거의 10개월 남짓 마스크를 끼고 있던 그 마스크를 벗는 건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이 마스크 벗은 얼굴은 지극히 평범한 얼굴이었어요. 제가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10개월 매주 만났으니까 야! 제가 너무 화가 난 순간적으로. 넌 너무 잘생겼잖아.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너무 평범하게. 정말 평범한 남학생이었고. 너 너무 잘생겼잖아.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너 얼마나 쫄았는지 아냐? 나 지금 화날라 그래.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진짜요? 저 진짜 이상하게 안 생겼어요? 라고 묻는 건 거예요. 너 선생님 말 믿지? 너는 이제 그 아이가 사실은 치아가 너무 고르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치아는 제가 솔직히 너는 교정만 하면 돼. 교정만 하면 네가 그 좋아하는 애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넌 너무 멋진 사람이야.
선생님 말 믿어? 그랬더니 선생님 말은 믿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게도 변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아이들 아픔을 정말 진한하게 똑같은 말을 들어주고 깊이 들여다본다는 거는 사실은 아직은 조금 힘들고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번 이제 일회를 실장님 요청 전화를 받고 한 번쯤 이렇게 돌아봤던 그 계기는 아이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지치고 힘들고 이제 그런 순간에 나는 어떤 힘으로 이거를 계속할 수 있었지라는 걸 돌아보면 분류심사위원회에서 만났던 그 아이, 나를 위해서 오롯이 기도해준 단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는 이제 그 아이, 그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아이들의 글귀 중에 나는 죽고 싶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을 때 누군가가 들어주고 손잡아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곁을 내어주는 단 한 사람이 필요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쌤, 저희들이 공부는 못해도 사고는 쳐도 진심인지 아닌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선생님은 진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꼰대 같지 않아서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 아이들 곁에서 버텨낼 수 있고 그런 저의 모습에서 그 아이들 또한 하루를 더 살아내고 더 버텨낼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봉사를 계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희 이제 봉사 긴 시간은 어쨌든 길었지만 한 잠시 3년을 쉬고 있었었죠. 코로나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돌아보고 감사와 또 한 번 더 저의 이제 자극이 되는 그런 시간을 나누어 봤습니다. 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한경희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그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선생님에게 그 신뢰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감동의 장면이 저는 영상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들으신 모든 선생님들도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 때문에 버티고 그리고 선생님은 아이들로 인해서 버텨낼 힘을 얻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결속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분의 발표하신 선생님들의 정말 그 감동의 생생한 경험을 들으면서 어떠셨습니까? 우리 큰 박수로 오늘 발표하신 두 분 선생님과 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섬기면서 열심히 수고하시는 위기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선생님들께 큰 박수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첫 번째 깨달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는지요? 오늘 발표자 두 분의 공통점은 봉사가 삶의 의미이자 이유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분의 섬김의 대상은 바로 우리의 희망인 다음 세대들입니다. 각당복지재단의 위기청소년 상담 자원봉사자 교육에 함께 하시면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이 시작됩니다. 교육에 대해서 문의하실 분은 각당복지재단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가 더 있는데요. 저희 각당복지재단 유튜브 뉴스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각당복지재단을 치시면 거기에 저희 소식들이 이제 탑재되어 있는 유튜브 뉴스가 있거든요. 들어가셔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구독도 신청하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깨닫톡은 7월 1일 금요일에 호스피스를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때는 또 우리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또 호스피스 봉사 현장에서의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봉사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깨닫는 집 각당복지재단에서 준비한 첫 번째 깨닫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7월에 뵙겠습니다.